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저 넥타이 하기 싫어하는데 전쟁터에 갈 때도 이 넥타이를 하라고 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심지어 넥타이만 매는 게 아니라 셔츠에 단추도 다 채워야 되고 구두에 광도 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패턴 장군입니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20세기 전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20세기의 전쟁, 그리고 사관학교를 지배한 전술교리는 기동전입니다. 이 기동전을 보통 전격전이라고도 하는데, 전격전이라는 것은 전차가 그냥 들이미는 전차와 트럭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원래 개념은 사실은 입체적인 개념이에요. 공군, 포병, 전차, 기동화 전력, 그리고 이런 빠른 돌파를 지원해주는 보급, 정찰 능력, 모든 것을 합쳐서 한 점에다가 활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빠르게 돌파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돌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력을 집중해서 적의 전선을 쾌속으로 돌파해서 적의 방어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선의 주도권을 잡아서 능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의 황금률은 속도, 간명성, 그리고 대담성이다. 그냥 언덕 넘어가다 펑크 나면 어떡하죠? 가래니까 이래서 간명성, 대담성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은 과거엔 없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게 했고 징기스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새로운 개념이냐? 19세기 전쟁하고 20세기 전쟁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엔진입니다. 전차, 트럭, 항공기, 엔진에 의해서 가동되는 새로운 병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엔진이 주는 속도, 이동 능력, 수송 능력을 결합하게 되면서 기동의 양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인간에게도 더 빠른 판단력과 더 광범위한 고찰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운전을 하면 우리가 시각이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의외로. 왜? 빨리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 새 날아가는 것도 보고요. 자전거 지나가는 것도 보고 애가 공 쫓아서 도로로 뛰어들어오는 것도 보이는데 운전할 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봐도 뇌가 인식을 못해요. 그럼 전쟁에서 이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게 발생하는 연쇄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 그리고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어떤 병사관, 리더십, 모든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예가 임무형 전술입니다. 원래 군대라는 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무형 전술은 그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자율성, 창의력,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데 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돼요.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사소한 판단이 전체 전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군사 영역에서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20세기, 21세기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고 또 시도되어야 했습니다. 사실 군대만 그랬나? 옛날 회사에서도 시키면 하는 거잖아. 군소리 하는 애는 제일 먼저 잘라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군소리를 허용하게 돼요. 아니, 전쟁하다 말고 전부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들어야 하는 애와 보고 여기보다는 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발휘해도 되는 애를 나눠 놓는 거예요.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런 필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임무형 전술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이 동원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최대 범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고 거대한 속도, 그것이 요구하는 용기, 리더십, 이런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휘관은 극히 드물었어요. 미국, 영국, 러시아 모든 참전국 중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 수백 명의 지휘관 중에서도 이 속도와 용기와 대담성의 가치를 알았던 극소수의 지휘관이 전쟁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패튼은 연합군 측의 대표주자면서 미국 종전기념일 퍼레이드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장군입니다. 패튼 집안은 미국 개척기 초기에 이민을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개척지였던 버지니아로 왔던 이민 가정입니다. 미국에 온 사람이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 하급 노동자에서 시작했는데 이 집안이 출세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벌써 변호사, 정치가, 군인으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해서 버지니아의 명문가가 됩니다. 패튼의 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남군으로 참전해서 맹활약을 했고 나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부가 또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도 이제 파산을 했어요. 전부 전쟁 나가 싸우느라고 가난해졌는데 한 명이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캘리포니아로 간 분이 부자가 된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일부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집안은 특징이 변호사 군인이 굉장히 많다. 또 하나가 자식 교육을 희한하게 잘하는지 3대에 걸쳐서 항상 자기보다 더 부자 명문가 집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패튼의 부인도 패튼보다는 몇 배는 더 부유한 백만장자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패튼은 전사한 할아버지와 패튼 집안의 친구였던 남부군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그 중에 중요했던 사람이 남부군의 유명한 게릴라 지도자였던 존 싱글턴 모스비입니다. 모스비가 패튼 집안하고 친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패튼 집에 와서 패튼한테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 최고의 기동전 전문가로부터 속도와 간결성과 대담성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것이죠. 이것이 후세 패튼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패튼은 사실 구실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관학교 졸업하고는 기병대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기병대 지휘관을 원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차를 탄 기병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패튼이 자기 군복을 자기가 디자인했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뭐 많이 달린 애들 있잖아. 여기도 막 이런 거 달고 단추 막 이렇게. 이게 다 기병들이에요. 왜냐면 기병들이 되게 귀족집 애들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패튼의 유명한 게 그 승마 바지잖아요. 워커 신고 이게 옆에 이렇게 독일군처럼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는 장군은 패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승마 선수였어요. 근대 5종 경기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였습니다.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5위를 했는데 패튼이 제일 장기가 펜싱하고 권총인데 제일 잘하는 게 권총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은데 은근히 소심해요. 사실은 자기 최장기였던 권총에서 흥분해갖고 오바를 해가지고 5위밖에 못했어요. 전쟁터에 아무 쓸모없게 된 기병도도 자기가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병대의 마지막 칼, 기병도가 패튼이 만든 칼입니다. 이 패튼의 칼은 양날검인데 찌르기 위주입니다. 이 아저씨는 방어를 포기한 공격용 찌르기 검을 옹호를 했습니다. 올림픽 때도 방어는 포기하고 오직 공격으로 승부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당시 미국에서 열광했대요. 요즘 TV 중계가 안 돼서 그렇지 버지니아 노동자 집안이 유럽 본토에 건너가서 펜싱을 하는데 유럽의 귀족 출신들 다 깨부시는 거죠. 찔러라! 공격으로 찔러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지는 못하지만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건 본인이 몸으로 실천했으니까 할 말 없지 뭐. 사관생도 시절에는 몸으로 하는 과목은 다 잘했다라고 어느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몸으로 하는 과목을 사실은 다 잘한 게 아니고요. 육상, 승마, 펜싱, 귀족 스포츠는 다 선수급이었어요. 근데 풋볼 이런 거는 후보였대요. 거만한 건 탑이다. 튀는 거 탑이다. 그래서 맨날 나는 제일 먼저 장군이 될 거야. 이러고 애들이 그냥 저거 어디서 온 촌놈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웅변은 엄청 뛰어났어요. 진짜로. 근데 문법은 거의 빵점 꼴찌예요. 역사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쟁산 어마어마하게 좋아해가지고
1차 대전 참전하고 2차 대전 참전했잖아요. 가다가 마을 이름만 들어도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났는데 이러는 수준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도 그 지역에 관련된 중세 전쟁사까지 읽어보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이랬던 장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패튼은 기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병이 아니라 거의 기사였죠. 서부에서도 기사와 서부의 보안관이 결합된 그런 구시대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1917년에 미군이 뒤늦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당시 유럽 전쟁에는 신기한 장비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바로 전차였습니다. 이때 패튼은 구시대인답게 총검술 교관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미군도 전쟁터에 가서 전차를 보고 우리도 전차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프랑스 현지에서 전차 부대가 조직됩니다. 너 평소에 이러고 다니니까 총검술 교관하지 말고 전차 지휘관으로 가 그랬는데 패튼이 그거 듣고 바로 가요. 그리고 가서 전차를 뜯기부터 합니다. 기병 이론을 가지고 기갑 전술을 고민하죠. 전 미군에서 가장 구시대적인 장군이면서 가장 첨단의 미래 전술을 구상하는 이런 희한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정신까지 더해져서 전술 지침을 완성하게 됩니다. 패튼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차가 파괴되면 전차병은 내려서 보병과 함께 전진해라. 만약에 보병보다 뒤처진 전차 장교를 발견하면 내가 즉결 처분하겠다. 패튼 부대 별명이 자살부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전차 부대 몰고 가다가 이때 전차가 약해갖고 잘 터지거든요. 그러면 내려서 걸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직접 앞에 뛰었어요. 기관총이 쏟아지는데 정말로 패튼 대회가 맨 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총 진지 앞에까지 육박했는데 병사들은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때 이 아저씨도 굉장히 흥분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명의 패튼이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전쟁에서 전사에 있다 이거지. 손자도 여기서 죽는다. 자, 나가자.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병사가 누가 따라와. 6명이 움직였다는 설도 있고 4명이 움직였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엉덩이에 총알을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을 때는 다 도망가고 당번병 1명만 남아있었어요. 그 당번병이 지혈을 해주면서 나중에 미군이 반격할 때까지 구덩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독일군한테 이제 발견됐으면 우리가 아는 패턴은 없었겠죠. 이것으로 패턴의 1차 세계대전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군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기갑부대 전문가로서 패튼의 경력이 시작됩니다. 전후의 패튼은 미래 전략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병대를 보존하는 2가지 과제를 수행합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의 육군 지휘관들 대부분가 탱크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패튼은 기갑 전술의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194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영국이 개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미군은 좀 늦게 참전합니다. 이번에도 1943년이 되어서야 유럽 전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초의 시작은 북아프리카였죠. 북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유럽 전선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가 등장합니다. 에르빈 롬멜입니다. 롬멜은 보병 출신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군부가 워낙 프로이센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사관학교 교직으로 지내다가 나치당에 가입합니다. 그거 가입 안 했으면 장군 못 달았거든요. 히틀러의 경호대장으로 활약하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갑사단의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의 활약으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롬멜의 비결은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형,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돌격과 기동성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가 타고 넘치는 장군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총알을 보고 피해 다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전쟁에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패튼과 롬멜은 정말로 맞붙은 적이 없습니다. 맞붙을 뻔한 적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북아프리카 전선이었습니다. 패튼이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되었을 때 롬멜이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패튼이 롬멜 부대를 공격했을 때 롬멜은 독일로 후송된 뒤였습니다. 두 번째 결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죠. 노르망디 방어사령관이 롬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때 롬멜은 패튼과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연합군에서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서 유령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령부대 사령관으로 패튼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전쟁에서 맞붙지도 않았는데 왜 최대의 라이벌일까? 두 사람 다 창의적인 도전으로 현대 기동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들입니다. 패튼은 라인강을 최초로 돌파했고 연합군의 기갑부대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롬멜은 원래 보병 출신이었잖아요. 보병 신봉자였는데 장군 진급을 위해서 기갑부대로 전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갑 전문가들 못지않게 새로운 발상과 용기로 기갑부대의 전술에 또한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의 사후에 패튼과 롬멜은 각각 상대 진영에서 오히려 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독일의 직업군인들은 롬멜을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롬멜이 좀 출석이 불타가지고요. 이렇게 군대끼리 마주치면 자기가 앞서가야 된다고 그러고 상대방 무시하는 행동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귀족한테 당한 거 그대로 갚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 좀 멀리 보내라. 롬멜이 북아프리카에 갔던 것도 저거 어떻게 떼놓을 데 없냐 그래서 그를 보낸 거였어요. 미국도 패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나름대로 패턴이 좀 사람이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 얘기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한번 앞에서 당해봐라. 너 한 3시간 동안 욕 처먹어봐라. 왜냐면 이게 19금이라 표현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당해보면은 이를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가만히 보면은 그만큼 두 사람 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 개성도 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지와 명성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완벽한 라이벌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정말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그러면 패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비난과 시름을 받았을까? 1943년 미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을 때 당시 튀니지의 독일군 지휘관은 롬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부대가 미국 2군단이었습니다. 이 2군단의 군단장이 프레덴덜인데 이 양반이 정말 전투 경험이 없고 무능했어요. 롬멜이 보니까 이게 미군이 부대 배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롬멜이 겨우 2개 사단을 데리고 공격을 해서 미군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을 보면 이때 롬멜이 그냥 밀어붙였으면 2군단은 그냥 바다로 들어갔을 거라고. 미군이 참전한 지 며칠 만에 롬멜한테 쓸려서 군단이 없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당시에 롬멜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당시 독일군 장교들도 이거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료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롬멜이 뭔가 이때는 이제 틀렸다 생각하고 전의가 없어졌다.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튼 이 바람에 프레덴덜은 해임되게 되고 패튼이 2군단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패튼 2군단에 왔어요. 상대는 또 롬멜이에요. 롬멜한테 한번 휩쓸리고 나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군은 어느 정도였냐면 롬멜을 하도 무서워해가지고 전 사단의 장교들이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롬멜이 공포의 사나이였습니다. 패턴이 와서 보니까 이게 쑥대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개 사단 중에 3개 사단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1개 사단은 무식해서 용감할 뿐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그리고 미군은 진짜로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이때 패튼이 그를 유명하게 만든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항상 철모를 쓰고 각반을 차라. 이 각반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군대 안 가신 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게 철모 쓰는 거 장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철모 쓰고 있으면 정말 목 디스크 생깁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애도 써야 되고 외과 수술하는 의사도 써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옷의 모든 단추는 다 채워야 되고 사막에 열사의 사막에서 넥타이도 착용해야 됐습니다.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웃었다고 그러죠.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군대는 처음 봤다. 그리고 참 더운데 이것도 못 걷습니다. 위반자한테는 무조건 50불 벌금을 때렸는데 이게 사병 봉급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자기가 잡으러 다니는데 일단 잡으면 일단 욕부터 합니다. 표현이 튀어난 욕을 해요. 그리고 장교의 아침 식사를 9시에서 새벽 6시로 변경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썬오브 비치라고 욕하겠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규율 뿐이다. 임무형 전술을 항상 주장합니다. 모든 지휘관은 전선에 선두에서 싸울 것. 직접 전황을 파악하며 싸워라. 하지만 장교들에게는 임무만 지시하지 수행하는 방법까지 지시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정말로 막 맡겨놓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다니면서 지휘관들이 하는 거를 보고 걔한테 어떤 거를 맡겨야 될지, 쟤한테 뭐를 맡기면 되지만 어떤 건 맡기면 안 돼. 이런 거를 다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지휘관한테는 가서 요때는 요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휘관의 능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럴 때 위대한 지휘관의 능력이 발휘되고 그 지휘관 밑에서 병사의 능력, 장교의 능력이 일치월장합니다. 그런데 패턴의 문제는 이제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지. 제가 여기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건 좋은 뜻이에요. 임무를 지시하고 방법은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3시간 동안 연설할 때 욕만 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해. 뭐 승리하기 전엔 죽어도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당시의 미군요. 80%가 18살 이하고 대부분 중학교도 제대로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전쟁터에 왔을 때 대학 졸업한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 안 따집니다. 자기들은 지금 전쟁이라는 데 와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여기서 지휘관이 막 허세를 부리면 허세라고 욕하면서도 웃게 돼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만 괴롭히는 것도 관심이다. 하여간 쑤시고 다니는 사람이 쑤시고 다닐 때 병사들은 잔소리꾼 할아버지 같지만 그래도 또 저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라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큰 게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해요. 야, 철모를 쓰고 어떻게 살아? 근데 벌금 때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50도 이게 내려오는데 넥타이 메고 단추 메고 걸어 다녀요. 미친 것 같죠? 근데 다 해. 뭘 느낄까요? 지휘관은 엉뚱한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들은 할 줄 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만드는 거예요. 왜? 철모를 쓰면 군인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 얘들은 왠지 군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왜? 병사들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 동료를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부대를 싸우게 만들어 놓고 전투에 투입합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것은 이미 부대에는 롬멜이 없었고 독일군은 이미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밀어붙이니까 첫 전투에서 대단히 훌륭한 전투를 하게 되죠. 결국 이때부터 패턴의 부대는 최고의 부대로 단숨에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패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 1943년 8월에 이 실리아 전투가 거의 끝난 다음에 패턴이 야전병원에 시찰을 가요. 당시 야전병원에는 부상자도 있지만 요즘은 PTSD라고 그러죠. 당시는 전투신경증이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이런 공포에 질린 이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몸은 멀쩡하잖아요. 따귀 때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걷어찼다니까 나가 이놈아 막 이러면서 야전병원에서 막 쫓아내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폴 베넷 이병이라는 그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어떻게 하다 패턴이 있다고 대화를 해버렸어요. 자넨 여기 왜 있나 그랬더니 뭐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제 오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막 권총을 뽑아가지고 얼굴에다 들이대고 막 한 대 쳤대요. 그리고 내쫓으라고 그랬답니다. 이 병사가 그냥 이게 감정이 터져가지고 울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와보니까 애가 쫓겨난 게 아니라 침대에서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흥분해서 가서 진짜로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나가 떨어지고 이게 심한 구타가 돼버린 거죠. 이게 기자들한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바로 아이제다한테 항의를 보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역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패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병동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겁쟁이 같더군. 용감하게 싸우다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온 다른 전우들을 모욕하는 것이지 않나. 외상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신경증이란 진단을 믿기는 어려웠다. 나의 행동으로 병사들의 영혼을 구했다고 생각한다. 당시만 해도 PTSD를 잘 몰랐습니다. 1차 대전 때는 이런 병사들은 겁쟁이라고 해서 다 총살시켜버리는 사건도 꽤 많았죠. 이 폴 베넷 일병이 특이 케이스였는데 군에 복무한 지 4년째였습니다. 징집병도 아니고 자원병이었어요.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막 전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도 받고 뛰어난 용사들도 친한 동료가 죽거나 하면은 갑자기 공황이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땐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소문이 독일군한테도 갑니다. 그런데 패튼이 그 유령부대 지휘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패튼을 해임시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거는 기만전술이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총지휘관은 패튼일 것이다. 니네들 중에 제가 제일 뛰어난데 저런 일로 해임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바람에 이 패튼의 유령부대가 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94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칠리아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북아프리카 전역이 막을 내리면서 연합군 간에 다음 공격 목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프랑스 상륙을 주장했고 영국은 이탈리아 상륙을 주장합니다. 결국 미국, 영국 연합군이 시칠리아 상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작전은 동부전선에 있는 독일군을 견제하고 더불어서 주축국이었던 이탈리아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독일을 동요시키자는 것이었죠. 이 시칠리아에 패튼과 몽고메리가 상륙합니다. 그리고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패튼은 몽고메리를 앞서는 최속 전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3일에 160km를 진격했는데 이게 독일군 전성기의 기갑부대, 그러니까 전격전을 세상에 알렸던 독일군 수준이었어요. 독일군이 더 놀랐습니다. 미군은 사실 현대전의 경험이 없었잖아요. 실전 경험도 없고 유럽 전선의 전 미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기병 장군이 독일군 못지않게 기동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내는데 감탄하게 됩니다. 상륙부대에게 가장 파괴적인 역습 방법은 기갑부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병부터 상륙하잖아요. 포병도 상륙하지 못하고. 그래서 해변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미군이 해변에 수장될 뻔했는데 이때 바다에 떠있던 전함이 함포 사격으로 해변에 있는 보병을 엄호해서 기갑부대를 물리칩니다. 바로 이게 패튼의 아이디어였어요. 미군은 이 방법을 노르망디에서도 활용합니다. D-Day 당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다음 날부터 벌어진 노르망디 전투에서 연합군 80개 사단이 독일군의 저항에 묶여서 2달간 고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딱 영화 보면 딱 그날 하루 얘기밖에 없어. 그리고 자 이제 내륙으로 가자. 그러고 빰빵하고 끝나요. 왜? 다음 날부터 얻어 터지기 시작했거든. 연합군이 이기긴 이기는데 2달 후에 보니까 이 상태로 갔다간 베를린까지 가다 보면 미군을 2차 징집, 3차 징집을 해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합군은 정말 이제 공황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젠하워가 패튼을 복귀시킵니다. 그날 패튼은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초심을 잃지 말자고 결심한 것이 오늘로 27번째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자기가 오버하는 거 알긴 아는 거야. 오버할 때하고 안 오버할 때를 잘 구별을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해. 그러니까 가끔 넘어가면 또 집에 가서 울며 반성하고 내가 이러니까 진급이 안 되고. 지금 사실 메가더만큼 진급했어야 되는데 지금 잘린 게 몇 번이야. 아이젠하워 패튼 부관이었어요. 브래틀리 시칠리아에서 패튼 부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공은 자기가 세우고
한 번 사고 치니까 역진거. 그래서 패턴 상관은 전부 자기 부하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일기장에 많이 썼겠어요. 내가 이거 한 번만 오버 안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 아저씨 매력이긴 합니다. 노르망디에 도착해서 사령부에 탁 갑니다. 전황표가 딱 있을 거 아니야. 패턴이 딱 왔죠. 나라면 일주일이면 돌파했다. 어쨌든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 3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브래들리가 이 3군에게 브레타뉴 반도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원래 거기다 처박아 놓으려는 작전이었는데 패턴이 그걸 눈치채고 화살처럼 진격해서 단숨에 브레타뉴 반도를 석권해버립니다. 이때 그 휘하에 그로우 사단장이라고 유명한 사단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와서 320km를 5일 안에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우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독일군이 없는 곳을 찾아서 달려라.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성공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도 한마디 해요. 그러다가 측면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독일군이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게 아니잖니. 그냥 빨리 가라. 시간 아깝다. 이래서 갔는데 진짜 성공해버렸어요. 당시에 제공권을 미군이 압도적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동안 내내 한 360도 선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저격병이라든가 한두 명이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 미군의 공격을 저지할 만한 대대급 공격은 비행기에 다 탐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보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와 전차와 보병이 상호 협력하면서 쾌속 전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독일군이 매복해 있으면 전투기를 불러서 해치웁니다. 이게 사실 독일군이 프랑스 진격할 때 썼던 방법인데 전투기가 하루 종일 엄호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던 거죠. 이렇게 돼서 브레타뉴 반도 작전을 순식간에 마치고 베를린을 향한 동진 작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패턴은 마음껏 기동전을 펼쳐서 하루에 60km씩 진군합니다. 그리고 라인강에 제일 먼저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미국 타임지 비롯해서 미국 신문에서 열광을 합니다. 오늘 패턴 부대가 몇 킬로를 갔다, 몇 킬로를 갔다. 몽고메리는 가다가 실패해서 한번 꺾였는데 패턴만 치고 나가니까 정말 미국에서 영웅이 돼버리는 거죠. 벌지 전투는 히틀러 최후의 도박이라고 불립니다. 미군 방어가 허술한 아르덴 지역을 돌파해서 보급 항구였던 엔트워프까지 단숨에 장악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되찾고 연합군 측 후방을 북쪽에서 다시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하고 프랑스 지역에서 동시에 진격하는데 독일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을 점령해버리면 프랑스 쪽에서 나가던 미군은 북쪽에다가 독일군을 두게 돼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진격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독일군이 내려오니까 이쪽 전진도 저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도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히틀러가 성공할 뻔했던 데는 연합군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르덴 지역을 미군들이 유령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군이 이제 지치고 진격이 정체된 상황이었어요. 쟤네들도 탈진했을 거야. 이래가지고 잠깐 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완전히 방심해가지고 이 아르덴 지역에 신병 사단이나 탈진한 사단을 배치해 놓습니다. 이 기초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독일군은 이것을 노리고 아르덴 지역을 돌파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군도 병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탐지가 돼요. 미군은 이 지역에서 독일군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걸 탐지를 합니다. 그런데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미군은 독일군이 지쳤다. 그리고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기만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패턴만이 이거는 독일군이 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를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이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패턴 탓도 있어요. 평소에 허세가 너무 심해. 이 아저씨가 농담하고 아닌 걸 구별을 못해요.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맞는 얘기만 해서 그렇지 평소에 뿅 무자비하게 쳐요. 뭐 와가지고 이쪽에 독일군 일개사단 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지금 갔다 왔어. 내가 이 권총으로 300명 쏴 죽이고 왔어.
지금 비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 따라와. 네 집을 누가 믿어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사병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장군들한테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 아 근데 또 왕 선배니 뭐라고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패턴이 맨날 공격해 이러니까 아,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또 건수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안 들어요. 이때 패턴이 벌지 전투를 예언한 것에 대해서 벌지 전투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젤로고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이젠하워, 브래들리 그리고 한국의 군정장관 지냈던 하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보수적인 지휘관들이다.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필사적이고 무모한 상대가 펼칠 수 있는 돌발 행동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반면에 패턴과 같은 대담한 지휘관들은 독일군의 의도에 대해서 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벌지 전투가 발발하자 패턴은 즉시 3군 사령부가 있던 낭시에서 참모장교 회의를 소집합니다. 3군을 좌회전시켜서 벌지를 공격하는 독일군의 왼편 콧배기를 부러뜨린다. 프랑스 북쪽에서 벌지거든요.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 놓고는 당장 준비해 그러곤 연합군 총사령부 회의가 벌리는 베르덩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아이젠하워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각군 지휘관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군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미군이 프랑스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서 독일군의 측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려서 독일군의 측면을 친다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데 중요한 거는 독일군이 엔트워프에 도착하기 전에 과연 연합군이 그렇게 신속하게 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군대가 그냥 줄줄이 좌회전 앞으로 이렇게 못 갑니다. 일개 사단이 좌회전해서 방향을 90도로 틀려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15일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아이젠하워는 독일군의 측면을 치려면 최소한 6개 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돌려면 한 달도 더 걸려요. 안 봐도 뻔하잖아. 한 달이면 이건 전쟁 끝나요. 이럴 때 믿을 사람이면 패턴밖에 더 있겠어. 당신이 6개 사단을 합쳐서 좌회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개 군의 지휘권을 당신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패턴이 하하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이미 3군은 출동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약간 눈치가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언제 출발 가능하냐? 5일 후 12월 22일 아침이면 우리 출발합니다. 여기선 아이젠하워가 나가버렸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잠시 쏘은 게 바보지. 그만 좀 뻥치라고. 제발 사람들한테 이러지 말라고. 지금 이럴 때냐고. 이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더욱이 큰 소리 칩니다. 6개 사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3군 3개 사단이면 충분합니다. 22일이면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사실은 패턴이 그 전부터 준비 다 해놨어요. 명령 다 내리고. 그리고 패턴 부대는 워낙 기동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5일 만에 꺾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패턴 부대가 좌회전을 해서 발지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패턴의 장담대로 22일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약속이 하나예요. 크리스마스까지 바스토니에 도달한다.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패턴 휘하에 있던 4기갑사단의 에이브럼스 중령의 대대가 딱 독일군 포위망에 도착합니다. 에이브럼스가 누구냐? 훗날 사성장군까지 진급했던 아마 지금 미군 근래 역사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장군이에요. 지금 미국의 주력 전차가 에이브럼스 탱크잖아요. 그게 이 에이브럼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니 가장 뛰어난 사람이 역시 가장 앞에서 가는 거야. 크리스마스 날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독일군이 포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브럼스가 가장 방어력이 약한 마을을 찾아서 그냥 전차 중대로 돌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4대 중에 2대가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101 공수부대 병사와 접촉을 합니다. 그것은 하루 늦은 26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군이 포위가 뚫렸다고 생각하고 작전을 취소해버립니다. 이래서 패턴은 벌지 전투의 승부를 바꿔버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101 공수사단을 구한 영웅으로 또 한 번 매스컴을 타게 되죠. 물론 하루 늦었는데 그건 10이 안 걸더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천재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차의 도강 지점을 찾을 때도 뭐 하러 지도를 보는가? 나가서 직접 지형을 찾아야지. 살아남고 싶은가? 그럼 강해지면 된다. 패턴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평가를 내립니다. 어느 귀족 출신의 영국 장군은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카우보이. 이 카우보이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덜 떨어진 애라는 뜻이에요. 소설가였던 존 마퀸드라는 사람은 단세포적이고 유아적인 심리를 지닌 요령 없고 사납고 불경스러운 장교라고 했습니다. 패턴 휘하의 사단의 참모장으로 있었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하면서도 겁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하며 거칠면서도 시적 감성이 풍부하고 신성을 더럽히면서도 신앙심이 깊다. 진짜 절만평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턴은 진정으로 과감한 지휘관이며 두뇌도 명석하다. 다정다감하면서도 늘 자신과 싸우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서와 용기를 갖추자고 한다.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에 패턴은 독일에서 펼쳐지는 연합군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3군 사령관직에서 해임됩니다. 본인은 이때 퇴역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60회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12월 14일쯤에 귀환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울해진 그는 12월 9일에 사냥을 나갔다가 기차 건널목에서 미군 병사가 운전하던 트럭이 패턴이 타고 있던 캐딜락을 치게 됩니다. 심하게 친 건 아니었는데 차가 밀리면서 제방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차가 뒤집혔고 이때 뒷좌석에 있던 패턴의 경부 척추골 3번이 부러집니다. 근 20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12월 21일에 사망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패턴이 회고록을 남기려고 했었거든요. 일기처럼 써놓은 기록은 있는데 자세한 회고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회고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오해나 억측도 증폭이 되면서 더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턴을 영웅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패턴은 대담한 전략, 전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슬기롭게 싸운 장수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패턴의 전쟁은 지옥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전쟁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 접근 기술과 대담한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패턴은 사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식인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좀 배운 사람들, 말 거칠게 하고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패턴에게서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전쟁에서 병사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전쟁터의 실전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군대에 있으면서 군인의 목표가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전쟁사에서 배운 지식과 평화 시의 병사들을 관찰하면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병사들을 가장 덜 희생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턴이 막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 나가라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전 미군 중에서 가장 많이 승리하고 가장 사상자가 적은 부대가 패턴 부대였습니다. 어느 날 패턴이 야전병원에 갔는데 전사한 병사들에게 있잖아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더 유능했더라면 너희들이 죽지 않았을 걸. 이게 패턴의 허세와 욕설과 나가라 싸워라, 뭐 창자를 뽑아라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게 병사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병사를 살리고 이긴다. 무엇이 영웅을 만드는가? 허세와 야망과 욕심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를 위한 노력이 영웅을 만든다는 것을 패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영웅전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패턴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차례!
아무튼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